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자, 갈수록 교회가 침체돼가는 시기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지역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목사님 우리 그 미국 남장로교가 호남 지역 특히 전주와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펼쳤다. 그러니까 이 광주 전남에 먼저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이 전주 군산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전주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펼쳤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주에는 이제 전라남도로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남장로교가 전라도 선교를 개시하고 그 첫 사역지로 전주와 군산을 택했습니다. 전주는 전라북도 관찰사가 주재하는 곳이고 군산은 전주의 문호위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전주와 군산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산 지역의 선교 활동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킨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님이 활동하고 있는 이 군산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1896년 10월에 제15차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에서 군산 대신에 전라남도 쪽에 좋은 지역을 새롭게 선교지를 찾아내고 거기에다가 선교부를 창설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의에 이제 군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두루 선교사님이 참석을 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군산 선교부를 옮기기로 했는데 이 두루 선교사님의 극구 반대로 인해서 군산 선교부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산에도 있고 이 전남 지역에도 선교부를 또 만드는 그런 형식이 됐겠네요. 네네네. 각별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나 남장로교의 선교사님들 다. 참 두루 선교사님의 군산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어떻게 보면 참 본받을 만한 것 아닌가요? 존경스럽고 경외감까지 드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왜 군산의 영혼만 그렇게 두루 선교사님이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샘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튼 이 회의의 결정대로 11월과 12월에 3주간에 걸쳐서 답사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전라남도 결국은 이제 나주에 새로운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가장 먼저 선교부가 설치된 곳은 나주. 그러면 군산에는 전킨과 두루 선교사님이 있었고 전주에는 이 테이트 남매 이 선교사님이 계셨다면 이 전라남도 나주 선교부에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네, 전라남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유진벨 선교사님과는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나주, 목포, 광주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나주, 목포, 광주의 중심으로 아주 커다란 성과를 냈던 그런 선교사님이기도 하고요.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남장로교의 7인 선발대가 이 땅에 일진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진으로 1895년 유진벨 선교사님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 유진벨 선교사님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까지 자세히 좀 알아보면서 전라남도의 선교 역사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선교 역사에서 유진벨 선교사님의 선교는 독보적이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이니까 사실은 유진벨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다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중에는 유진벨 선교사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회자되어질 정도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1868년 4월 11일에 미국 켄터키의 스코틀스 스테이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리치몬드에 있는 센트럴 대학에서 켄터키 신학교를 거쳐서 또 이제 버지니아 헨턴 시드니에 있는 연합신학대학원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켄터키 신학을 수학을 한 다음에 1893년 5월 16일 날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그해 11월 13일에 미국 남장로교 외지 선교부에 의해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1894년 4월 18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요. 켄터키 윌모어에 있는 트로이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잠시 목회를 하다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한국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참
미국에서 하면은 이미 개척된 땅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미국 교회 목회를 하신 후에 선교사님으로 청년 때에 오셨던 걸로 아는데 이 유진벨 선교사님도 목회를 조금 하고 역시 청년회 때에 넘어오신 거네요. 선교사 한국 선교사로. 네, 맞습니다. 1년의 짧은 목회를 뒤로 하고 1895년 27살의 나이로 예. 오세아니코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출발을 해서 4월 9일에 제물포를 들어와서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유진벨 선교사님은 먼저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집에서 먼저 여장을 풀고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예. 또 한국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한국인 조리사를 고용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인 청소원, 한국인 심부름꾼을 고용해서 그가 이제 한국 문화를 조금 익혀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고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해서 한국 사람들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네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유진벨 선교사님 정말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큰 힘을 쏟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다른 것보다 음식 같은 건 직접 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게 좀 더 편했을 것 같고 그래야 좀 활동하기도 쉽고 몸에 맞아야 되잖아요. 외국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먹고 처음엔 괜찮다가 질리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 한국인 조리사까지 고용하셨다고 하니까 참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생활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단 뭐 일이었다라고. 고춧가루 들어간 거 입니다. 자체가 네. 좀 힘들고 김치도 그렇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들이지만 사실 선교사님 부인들은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더욱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문서들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이 실제 편지에서 고백한 것을 보니까 한국에서 먹는 밥이 너무도 맛없다고 그렇게 정말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다행히 네. 국수가 입에 맞아가지고 국수는 앞으로도 조금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자신은 기왕에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 먹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 편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인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국수 하나만 먹고 살겠습니까? 유진벨 선교사님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을 텐데 정말 왜냐면은 이 선교하러 왔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 음식만 좀 고집하다 보면은 조선에 또 어떻게 보면 양반 문화도 있고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려고 일단 뭐 서울에서 문화 또 적응하시고 어학 배우시면서 음식까지 아유 참 대단한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역지를 서울에서부터 이제 준비하고 어학을 배우시면서 준비했던 것 같은데 언제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 남도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까? 네,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게 1894년 4월인데 그해 6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지역이 결정이 되어지면서 전킨과 두루 선교사님은 군산에 테이트 남매는 전주에 예. 레이놀즈와 유진벨은 새롭게 도착할 의사와 함께 목포로 갈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유진벨 선교사님도 물론 선교사님이셨지만 유진벨 선교사님의 이 부인이 이 사모님께서 당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하던데요. 네, 유진벨 선교사님의 부인이 샬롯트인데 이 샬롯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게 참 많은데 먼저 이 샬롯트 부인은 1867년 5월 3일에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누나네요, 누나. 네, 예. 유진벨 선교사님보다 한 살 더 누나이죠. 네. 샬롯트 부인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아버지가 당시 미국에서 미 연방 헌법의 초안을 짜는데 막대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위더스푼 박사, 목사님이기도 하고 위더스푼 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유진벨 부인은 메리 볼드윈 대학에서 졸업을 했는데 메리 볼드윈 대학은 전라도와 굉장히 인연이 굉장히 깊은 그런 대학입니다. 예. 군산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여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여자 학교를 시작했던 그 정킨 선교사 부인이 바로 이 메리 볼드윈 대학에서 대학 출신인데 이후에 군산에 와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불 선교사의 부인 역시도 이 볼드윈 대학 출신입니다. 예, 불 목사 부인은 모교에 가가지고 군산에 여학교를 세울 수 있는 헌금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군산에 새롭게 여학교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메리 볼드윈 즉 멜볼딘 여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유진벨 선교사 부인인 샬로트는 처녀 때부터 이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이 유진벨 선교사님과 1894년 6월 26일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시 굉장히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면 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샬로트 부인, 샬로트 선교사님이네요. 네네. 함께 유진벨 선교사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서 낯선 땅에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유진벨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익히고 문화를 익히면서 또 어떤 사역을 주로 했습니까? 네, 유진벨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토착하게 된 1895년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당시 이제 청일 전쟁이 한창 때였고 예. 그래서 청일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 땅에는 이 콜레라가 굉장히 만연할 때였다라고 합니다. 하도 심각했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7월 18일경에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궁으로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신이 자금을 대줄 테니까 콜레라 퇴치에 힘써줄 것을 여기 당부를 하게 아무래도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의료 선교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서양으로 이때 좀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한국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이때 콜레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50에서 100명 정도가 예. 죽어갔고요. 서울에서만 해도 뭐 2,500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예. 하니까 굉장히 당시 정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치료율이 33%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33%만 치료가 되어졌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진료소에서는 66%가 치료가 거의 배 되어졌다라고 이상?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종 황제가 선교사님들의 그 진료소에서 이 콜레라 퇴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게 된 거죠. 예. 근데 이때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도 콜레라 환자 수용소에 가가지고 간호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콜레라 환자 수용소에서 간호를 했다는 거지 사실은 이런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자신도 언제 전염될지도 모르고 위생 상황도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목숨을 건 헌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공로가 인정받아서인지 몰라도 연말에 고종 황제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의 선물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들 복음을 오직 주님을 전하고 조선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 정도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셨네요. 네네. 아유, 정말 매 시간마다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는데 정말 감동이 되고 예, 존경심이 들게 됩니다.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당분간 예, 호남적 선교에서 계속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앞서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진벨 선교사님 후손들은 아직도 한국에 있다고요? 네, 유진벨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둘째 딸이 샤롯 벨입니다. 예. 근데 샤롯 벨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군산에서 사역을 하던 윌리엄 린튼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진벨 가문과 린튼 가문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린튼 선교사가 이제 주로 군산에서 선교 활동, 교육 활동에 매진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예. 1956년에 린튼 선교사에 의해서 대전에 대전대학, 오늘날의 한남대학이죠. 예. 이 한남대학이 이제 설립이 되어지고요. 이 둘째 딸, 이 린튼 선교사의 둘째 딸, 그러니까 이제 외손녀가 되겠죠. 유진벨 예. 선교사님에게는 이제 샤롯 벨과 린튼 선교사의 사이에서 셋째 아들이 휴 린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또 그의 부인이 이제 로이스 베티 린튼과 함께 이제 전라도 농촌에서 결핵 퇴치 운동의 앞장을 서게 되어집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순천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고 그의 아들이 이제 또 존 린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대가 막 내려오는 예. 거죠. 존 린튼 하면 잘 모르실 건데 인요한 박사 하면 많은 네, 사람들이 순천 사람. 네, 아는 분으로 여겨질 네. 겁니다. 1959년에 순천에서 태어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교수로 또 근무하고 있는 인요한 박사님이 여기인데 계시고, 예. 또 그의 형이 스티븐 린튼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인세반입니다. 이 집안이
사실은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의 집안이 3.1 운동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도 민주 세력과 언론을 도와서 이 운동이 해외에 알려지는 큰 야. 공헌을 했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한국 군대사와 다 함께한 유진벨 선교사님 가족이네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자, 유진벨 선교사님과 그 후손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어떤 선교적 업적을 남기셨는지 다음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유진벨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통한 전라남도 선교 이야기를 이어 듣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